국민의힘이 이르면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 전해드린 데 이어서 오늘은 출마 선언을 한 또 다른 주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내대표 출사표 던지셨는데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원내대표는 다음 내년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직접 책임지고 원내 업무를 지휘한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내년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폭정과 무능,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불법 선거 공작 사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와 법치 유린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가 해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늘 이렇게 포용, 덧셈, 그리고 통합 이런 형태의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상식이 회복되는 날을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한 플랫폼 안에 빅텐트를 만들어 대선 후보를 선정하게 되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특히 서울의 경우에 우리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출마 선언문을 보면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 과거를 연상시키거나 불필요한 당내 불협화음을 예방하는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특정 계파에 속한다거나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예.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지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예.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특정 계파의 핵심에 속해 있다나 그런 형태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예. 또 당의 주류보다는 비주류 편에 서서 당내 쓴소리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계속 외쳐왔던 바로 그 그룹 모임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주류 출신이 아닌 비주류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류 비주류의 갈등이나 계파 안에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이런 갈등들 예. 그런 갈등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권의 대통합 특히 당내 통합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장 책임자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파전이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그 특정 계파에 속했던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혹시 염두에 두고 출마 선언문 할 때 이런 말씀하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거는 해석하시는 분의 마음이니까 제가 해석까지 다 하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출마 선언문이 그거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도 좌파까지 포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중도 좌파는? 중도 좌파에 속한 분들 중에 때로는 중도 우파에 속한 분들까지도 예. 이번 문재인 정권 출범 때 사실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보아왔더니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완전히 위선이다. 예. 오만에 가득 차 있다. 불공정과 반칙 특권이 난무하고 있다 하는 점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런 폭정과 이 실정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중도 우파에 속하신 분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 우리에 대한 지지를 다시 이제 기대를 붙여서 지지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예.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중도 좌파에 속한 분들까지도 우리가 잘만 하면 큰 틀에서 이게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자는 그런 세력들의 같이 이게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점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도 좌파까지도 아우르는 이 상식과 공정을 추구하는 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힘으로 해서 대권에서 이기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보궐선거의 민심은 명확한 건데,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너무 실망해서 그 반대하는 투표가 더 많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 분석 자체가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예. 예전에는 뭐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도 싫지만 그 국민의힘은 더 싫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4번에 걸친 선거를 저희들이 연전히 은폐했던 건데 예.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싫지만 그거는 더 강해졌고 거꾸로 국민의힘 측은 더 싫다 이게 바뀌어서 좀 나아지려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셨다. 그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네. 원내대표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질문 드리는 게, 뭐 과거처럼 도로 새누리당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기회를 잡아서 좀 바꿔나가자. 특히 지도부부터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당을 좀 혁신하고 바꾸실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당은 사실 좀 이게 이번에 재보궐 과정에서 느껴졌습니다만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잘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청년층을 향한 정책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든다면 청년들이 이제 집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너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나 알바 일자리 말고요.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는 재정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아울러서 우리 당 스스로도 개혁과 변화를 좀 더 추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역동성을 가지고 예전에 꼰대 정당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불식이 되었거든요. 좀 더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있는 젊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빅텐트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나 또 금태섭 전 의원, 윤석열 전 총장까지 다 아우르겠다 이런 보관이시지 않습니까? 예, 딱 특정인을 거명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야권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단일 후보로 대선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대체로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잘 감동적인 모습으로 후보 단일을 만들어내느냐 또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매우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을 하되 그 중심축에는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빅텐트를 치고 개방된 이 플랫폼에서 함께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국민 감동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주입니다만 당대표 선거는 또 6월 달이지 않습니까? 6월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다음에 혹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작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제3지대는 어디든 그냥 국민의힘과 따로 갔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할지 이거는 아직 그러면은 생각은 해보신 건 아니네요. 그거는 사실 우리 당으로서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또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또 영역과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되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걸 조금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강해서 우리 스스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당이 야권 통합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동시 진행으로 우리 야권 진영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자고 제안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몇몇 분들하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질문하시는데 아마 관심이 그만큼 예. 크기 때문이겠죠. 예. 뭐 대권 주자 중 한 명이니까 어쨌든. 그러시죠. 예, 그분을 당연히 저희들은 당에 복당을 시켜서 대권 레이스에 참여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거냐, 어떤 타이밍에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보다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힐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당의 파트너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 만일 의원님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되면은 어떻게 호흡은 잘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윤호중 의원이 오랫동안 사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면 매우 좀 이게 독단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든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 아마 자기 자신의 직책에 맞도록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원내대표가 무슨 투사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원내대표가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정 활동의 경험을 잘 녹여가면서 국회 운영의 기본 논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그 민주당 측에서 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뭐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예. 저희들이 협상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협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원상 복구의 문제입니다. 예. 빼앗아 간 다음에 돌려주지 않고 줄지 말지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둑질에 간 것이 있는데 그 작물을 안 돌려주겠다라는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것은 가령 이게 빼앗아 간 것을 돌려주는 것은 그것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예. 그것을 권리로 돌려줄지 말지를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돌려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예.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전국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영남담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지도부에 비영남 출신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후보자들 중 가운데 의원님만 영남 출신이어서 뭐 영남당의 한계를 극복하자, 전국 정당화하자, 뭐 당연한 것이고 전국 정당을 해야 대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 그것하고 원내대표의 연결성은 매우 미약한 것인데 이걸 무리하게 논리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예. 거죠. 20대 국회, 지금 21대 국회입니다만 바로 앞에 20대 국회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충청, 서울, 경기였습니다. 예. 충청 2분, 서울 2분, 경기 1분이었습니다. 영남권 한 분도 없었죠. 그런데 그 선거에서 충청이나 서울, 경기에서 우리가 약진했느냐? 아닙니다. 21대 국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인지 여부하고 선거하고는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커다란 논리적 비약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 없는데 그 영남, 비영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입니다. 예.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당대표, 아직 제가 사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만약에 제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당대표를 뽑는 전체 진행을 맡아 하는 위원장이 되는데 예. 제가 어떤 사람이 된다 얘기하면 매우 불공정 시비에 걸리겠죠. 예. 그런데 원내대표가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자질이나 역량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뭐 야당의 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도 있고 이끌어야 되고 또한 아울러서 좋은 우리 대권 후보를 공정한 룰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뭐 그렇게 원칙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동료 의원들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예, 계속 많이 만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에 의사를 표명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각에서는 정책 신뢰성,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단연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부동산 정책을 좀 수정하자 뭐 큰 틀에서는 그냥 가더라도 세세한 부분을 좀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지원하고 보호를 확실히 하고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통해서 확실하게 늘려나간다. 이게 기본 원칙은 분명히 하고요. 예. 다만 방향은 명확하지만은 미세 조정. 다만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 지금 현재 공시가 9억입니다. 부과 기준. 김병우 의원이 네네. 개정안 대표 발의했는데 네. 이걸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건 당내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서울시는 약 16%가 이 종부세 대상인데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종부세 대상을 대략 1.1% 수준이었는데요. 예. 저는 그 합리적인 조정을 당내 특위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은 연세가 드셨다든지 장기 거주를 하셨다든지 소득이 적으신 분은 과세를 이원해서 즉 파실 때 한꺼번에 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해서 1가구 1주택은 저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시민단체에서는 뭐 아까 10몇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극히 일부다 9억 이상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저는 그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불로소득을 없애 나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는 다 같은 뜻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다만 이 전국적으로 4%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6% 서울이 많이 올랐던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시민단체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대책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의 상위 10%가 평균 3.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통계를 들여다보면 10대 중에서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0명, 20대에서는 15,000명, 30대에서 2채 이상이 20만 명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땅보다는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불로소득을 없애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 자, 1가구 1주택자들에게 과다한 세금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뭐 당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실현된 이득도 없고 이 사람들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집값이 오른 게 우리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무조건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규제할 건 아니고 이게 뭐 지방에 집을 한 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분리해서 보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시골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의 집 같은 것은 이것은 제외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돼야만 그 우리가 노후를 해서 그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주택만 하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고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농촌 지역, 그다음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저는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거는 저는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올해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자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곧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특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그 1가구 1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예, 보고요. 예. 좀 전에 국회에서도 부총리 상대로 과세 이연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쳐 나가는 것이 저는 신뢰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가구 1주택하고 가장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했던 게 대출을 묶어놓은 거였었거든요. 특히 서울 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은 0% 이렇게 해서 뭐 30, 50 세대들이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9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수치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해서. 저는 생애 첫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확실하게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늘려나가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몇 퍼센트다 이런 것까지는 80%를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기한을 5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에서 40년을 늘려서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80이냐 70이냐 90%냐 이거는 저는 금융기관이 그분의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한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리가 사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자기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면 또한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뭐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정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60% 정도를 저걸 보니까요. 담보를 하니까 저는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니까는 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느냐. 처음부터 그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부동산 저희가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이 유동성 공급 등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너무 급격히 올랐잖아요. 예. 그 급격히 올랐으면 그게 잘못됐으면 저는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예. 오류를 빨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은 지자체에 이양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공시가격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중앙과 지방 여야도 머리를 맞대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지자체에 이양을 하는 건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이면 단체장 선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정치화되면 국민만 고통스럽다. 예. 당장 이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몇 개 발표하니까 강남을 지역으로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투명하게 해야만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공시가격을 사실 뭐 조금씩 올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방향성은 맞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공시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동결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세율 부분의 문제이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다른 질문도 좀 여쭤보죠. 보궐 이후 여야 모두 대선을 이끌 차기 지도부 구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친문이다.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만일 친문이 되면 선거 패배에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정풍운동,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몰아내는 정풍운동이 있고 예. 우리가 중심을 세워서 혁신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예. 목표는 결국 민생에 집중한다는 거는 저는 공통점으로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당원들이 또 잘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당이 끌려간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 폭탄을 보내 이런 건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강성 친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원들 중에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또 강경한 생각하시는 분 여러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도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문자 폭탄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던데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민생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생에 집중하자는 큰 원칙,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예. 그러나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입법 과제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예.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놓고 우선순위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나 대출 규제 문제, 백신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대란 등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야가 정책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백신 문제나 그 반도체로 시작된 기술 전쟁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래야 예.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야가 빨리 이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빨리 안정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요. 결국 정당이나 정치인은 유한하지만은 결국 국가나 국민은 무한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종부세 문제, 또 백신 문제, 특히 일부분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언론도 야당발 발언을 빌려서 엄청나게 여당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정부를. 네. 이 상황에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심에 놓아야 될 거는 결국은 정쟁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이득을 주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결국은 그 정당을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신임 지도부 체제가 꾸려지면 신임 지도부체에서 정식으로 뭐 이런 협의체 같은 걸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지도부에 그것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결국은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언급한 것 같고 야당 의원들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백신과 맞바꾸는 딜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죠. 뭐 의원님이 원하지든 않든 어쨌든 뭐 언론에서 계속해서 차기 대권에 이강재 의원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은 그 선거 패배를 해서 정말 그 국민의 마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고 예. 경청하는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그러면 뭐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역사가 필요하면 때가 되면.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강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9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7명이 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요. 아무래도 주 초반인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으로 다소 확진자 수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중도 27%를 넘어서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구의
은평구의 교회, 또 경기 하남시의 음식점, 오산시의 화장품 제조업 등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고요. 또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의 LG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과 관련해 어제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남에서도 진주의 지인 모임, 또 김해시의 보습학원, 사천시 음식점 등과 관련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시간 확진자 수도 어제보다 120명 정도 많기 때문에 이 숫자대로라면 내일 자정 기준으로 하면 또 700명 가까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어쨌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느린 상황이고, 거기에서 언론과 야당이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까지 목표했던 것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게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한 겁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또 이달 4월까지 3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은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오늘 브리핑에서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시설, 사회 필수 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해서 6월 말까지 1차 접종하는 게 목표라면서, 예. 이렇게 상반기에 1,200만 명가량 1차 접종이 이뤄지면은 중증 진행이나 치명률이 좀 떨어지면서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900만 명분 확보한 7,900만 명분 외에 추가 물량을 더 도입하고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일찍 가져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장관을 비롯해서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백신 제조사들과 릴레이 협의를 하면서 백신 조기 도입 또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접종하는 3차 접종이죠. 이른바 부스터샷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7,900만 명분 외에 추가적으로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목표에 대해서 추정을 바탕으로 계속 부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방역 차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2달이 지나면 정부 약속대로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실현되는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수급은 속도가 나지 않지만 목표는 했는 대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해보죠.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요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제 LTV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LTV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집의 가치 대비 몇 %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이죠. 현재 초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엔 40%까지 대출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50%까지 LTV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무주택 세대주들 같은 경우는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10%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무주택자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이 LTV 우대 비율이 10%로 돼 있는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 국토위 또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우대 혜택을 더 늘린다는 게 퍼센트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이 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또 당정은 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은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다음 달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이제 6억 원이 상한선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6억 원 이상은 감면을 못 받고 있고, 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민주당 어허. 내에서도 좀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민주당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 당정 협의에서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억 원 아래까지는 감면을 좀 해주자라고 제시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 재보선에서 참패한 게 부동산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컸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이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현행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건데 이거를 상위 한 1%에서 2%에 해당하는 12억 원으로 올려잡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의 한 3.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7% 주택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뭐 많아 보이는지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한 1, 2%만 종부세를 내도록 하자 뭐 이런 안이 검토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부과 기준이 뭐 12억 원이 딱 될지 아니면은 내는 사람의 비율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 2% 주택 이렇게 맞출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6월 달이 세금 기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올해 6월 전에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5월 중순께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만에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7 재보선에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로 이튿날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 준엄한 결과를 마음에 새기겠다. 더 치열하게 성찰하겠다라는 SNS 글을 남기고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는데요. 오늘 키워드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일단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기자들한테 일상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용적인 민생 개혁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기관 개편 같은 거대 담론과는 좀 거리를 두고 국민의 어떤 삶,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파고들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사는 민주당의 이번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또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일체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또 민생개혁의 목소리 크기만큼 실제로 국민의 삶이 개선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사실상 민생개혁 실패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당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강성당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신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락처를 한 1000개쯤 차단하면은 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라고 웃으면서 받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SNS로 굉장히 뜬 인물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SNS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대권 후보 이미지에 SNS를 자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만에 SNS에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고.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제원 의원과 또 험한 말을 주고받았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 장제원 의원한테 홍준표 꼬붕이냐 했더니 장제원 의원은 그럼 김종인은 노태우 꼬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예, 맞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대표 대행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추진하는 거를 두면서 이거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라면서 마치 이제 선거 전에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듯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보면은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 안철수하고 작당을 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서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할 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오세훈 후보한테는 사퇴를 적용하기도 했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해명이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면 단일화가 깨지면 선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지지 않게 노력했을 뿐 누구를 돕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 밖에 있던 안철수 대표와 또 오세훈 후보, 자기 당이지만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도록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좀 중립을 지켰다라는 어떤 반박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쪽을 공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하는 해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제3지대에 영입을 해서 자신이 좀 역할을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워낙 정치적으로 노회한 정치 고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행보나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제 계산된 메시지일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좀 흔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제로 반박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움직임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은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예. 마크롱 대통령이 의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중도의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기는 이변을 펼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다수당을 구성한 케이스인데 이런 언급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이 자신과 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제3지대 신당이 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대선을 뛰면은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언론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윤 전 총장의 행보 말이죠. 보궐선거가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 최근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책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를 하기로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윤 전 총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미 나온다고 기자들은 사실상 예. 나오는 거로 보고 있고 이게 과연 세력화하는 작업 또 조직을 마련하고 또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에 나가려면은 막대한 돈도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지배적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제3지대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을 잡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손을 잡느냐 또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결국 이거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Please help your mom.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던 주인공을 만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수인 총학생 회장입니다. 정수인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국예술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학과? 네, 예. 한국예술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예술을? 네. 우리 시작자에서 이거 물어봐 달라고 그랬는데 왜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봐 달라 했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근데 지난 3월인가요?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 대사를 찾아가 민주화운동, 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외대 총학생회와 한예종 총학생회 같이 했는데 이렇게 네네. 지지선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거는 한국외대 제 54대 총학생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제 외대랑 한예종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한데 항상 좀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때 마침 외대 총리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사실상 미얀마 분들도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과거와 많이 닮아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네, 때문에 저희가 미얀마의 현 상황에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과거의 그런 학생운동을 좀 본받아서 현재 학생사회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언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외대랑 한예종을 시작으로 학생사회에도 이런 연대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물꼬를 좀 터보자 하는 마음가짐도 있었어요. 예. 저희가 학교 특성을 좀 살려서 외대 측에서는 입장문을 좀 작성하고 이걸 타국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전국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이런 릴레이 연대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이번 사안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렇게 알려보자라는 목적성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동참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릴레이 이미지를 배포하진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아하, 예. 네, 지금 좀 모집 중에 있고 좀 많은 학생분들에게 조금 더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좀 배포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아직까지는 배포가 많이 되진 않은 상황인데 좀 많은 총학생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한예종 동료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던가요? 제가 학내 구성원의 모든 반응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예. 항상 저와 가까이에 있는 학우분들을 만나면 좀 미얀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저희가 뉴스를 읽을 때마다 항상 무차별 총격에 사망했다라는 기사나 이런 평화 시위를 이어나갔던 시위대에게 총칼을 동원하며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21세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 학우분들도 총학생회에서 미얀마 지지 선언에 대해 연대한다는 많은 반응을 많이들 해주시고 있고 네, 이러한 많은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서 전 세계가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좀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사실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큰 학우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서 고작 2시간 30분 시차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미얀마 시위대가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민주화의 대선배로서 좀 칭하면서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임을 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까지도 저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미얀마의 이런 시민들과 연대하고 민주주의 쟁취를 적극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수인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수인 총학회장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이야기 간단히 해보죠. 얼마 전 천안함 제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인남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왜 사의까지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위원이 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고 진정을 넣었는데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유가족들이 그렇다면 애초에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예. 거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고 예. 결국엔 이게 요건이 안 돼서 각하했다라고 하면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고 했는데 이 논란이 계속되도록 좀 방치했다는 책임을 지고 이인남 위원장이 결국에는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천안함 사건의 전사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서 송구하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그 진정서라고 하는 게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거였습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지금 폭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초가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달라라는 게 진정의 요지였고 그 진정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뭐 맞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사퇴까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조사 각하인가 뭐 이렇게 해서 조사는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위원장을 뽑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기소를 유예하면 이걸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사실상 처벌의 효과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헌법소원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소를 하면 법정에 가서 뭐 무죄 유죄를 다투면 되는데 헌법소원을 했느냐. 예. 이 부분은 일단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했기 때문에 잘못한 이런 공권력의 행사다라는 게 지금 이규원 검사의 주장인 겁니다. 예.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 사실 이규원 검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할 때 사실상 사건 번호를 이제 가짜로 뭐 다른 사건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검사가 혐의를 받는 주체다 보니까 공수처 사건입니다. 관할이.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원래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을 했죠. 왜냐하면 수사단이 아직 정식 발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그렇지만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는 아니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검찰이 나를 기소했냐라고 하면서 헌법소원까지 가져간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이 검사에 대한 범죄나 비리는 공수처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 쪽에다가 넘겨라 했는데 안 넘기고 그냥 기소를 했으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지금 이규현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이게 허위로 작성되고 유출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단원이었던 뭐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에 계속 언론하고 SNS에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가장 중요했던 윤중천의 녹취 관련돼서 예.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 이규원 검사인데 그 예. 보고서가 정확하게만 녹음한 거 아니고 어쩌면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좀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 예. 확실히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언론에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규현 검사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규원 검사는 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일단 핵심 부분하고 좀 달리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부분이 핵심이면 그것을 절차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고 윤중천 면담 보고서 관련해서도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보다는
이게 녹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썼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내용보다는 절차 부분이 좀 잘못된 거라고 두 군데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박준영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었죠. 메모하고 이런 걸도 다 같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얘기했던 뭐 단체 채팅방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공개하면서 뭔가 좀 분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사실상 이 사건이 1호 사건이냐 기자들 질문을 받았을 때 김진욱 공수처장은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는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 갖고도 사실 검찰이랑 갈등에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뭐 기획사정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 이규원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계류 중이고 뭐 실제로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연결고리가 누구였냐 해서 뭐 청와대 인사들까지 뭐 수사를 할 그런 요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이규원 검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기소를 누가 하냐 수사 마무리를 누가 짓냐 갈등이 내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호 사건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떤 사건이 될지. LH 사태로 공론화된 부동산 투기 문제. 이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활시키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토지 초과 이득세가 뭡니까? 토초세라고 하고 예전에 1990년대에 도입이 됐다가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 같은 게 정상 지가를 초과해서 상승분이 발생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해서 제가 기억할 때 이 헌법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다뤘던 판결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한 10년 이상 끌다가 결국은 위헌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위헌이었으면 이번 만일 또 저 헌재에다 올리면 또 위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이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너무 이게 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이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입법자의 결단이다. 다만 이 법안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정비해가지고 토초세를 다시 이제 제정을 한다면 이게 위헌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뭐 정상적인 지가 상승과 투입 경비는 제하고 유휴 토지 그러니까 노는 토지 사실상 투자만을 바라고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뜬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입법적으로 추진을 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때는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 때문에 위헌이 됐는데 지금은 이른바 노는 땅이죠. 그 땅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투기 목적의 땅들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올랐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논리로 간다면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뭐 위헌받는 거지만 지금 LH 등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면 요게 입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휴토지가 사실은 뭐 한 10만 원쯤 하는데 네. 이게 뭔 개발 열풍이 불고 구지대가 개발이 돼서 100만 원으로 뛰었다. 그럼 그 9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예. 예. 이건데 근데 LH 건 때문에 이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투기를 좀 덜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너무 과도한 규제, 너무 많은 세금 이것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뭐 또 표심을 공략한다면 이것도 과세하고 증세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정치권에서 선뜻 입법의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법이 필요는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 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세금 많이 부과시키는데 누가 표를 주겠냐. 그런 이게 반대적인 측면의 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의 가능성은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법이 쉽진 않다라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봅시다.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총리실 산하 기구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6년 동안 개인정보, 이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 1,800명 정도, 1,800만 명 정도가 한국의 이용자인데 한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지금 제공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동의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관련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습니까? 그런 거죠. 뭐 주로 이 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게 자기가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력이라든지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출신지 그리고 연애 기혼이냐 미혼이냐 뭐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 또 자기 관심사들이 많이 입력을 하고 기재가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대략 한 330만 명 이상이 유출됐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인정보 가지고 2차 또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심각한 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배상을? 사실 이 부분이 KT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집단 소송을 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1심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KT가 뭐 고의로 유출한 건 아니지만 이게 부주의하게 관리했다라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뭐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이게 해커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정말 악의적으로 빼갔을 때 기업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 보호 기능을 완수해야 되냐. 그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걸 넘겼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다면 고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지금 1,800만 명 중에 3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돼 있을지 아닐지는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에는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의견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 이 건은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아마 구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게 또 문제죠. 예. 그 페이스북 코리아 쪽으로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페이스북 본사가 미국에 있고 예. 집행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돈을 또 받는 건 또 다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이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네요. 네, 1심은 무죄를 받았고요. 주로 내용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른바 세월 7시간 보도했던 가토 산케이신문 지국장이죠. 요 사건 관련해서 재판에 개입했던 혐의 등등에 대해서 지금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세 번째 공판이 지금 열렸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거랑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법농단을 맞는 것이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실형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 이 사법농단 판사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났는데 그렇죠. 최근 거는 유죄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성근 전 판사 같은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실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 그 법리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법관의 독립된 그 판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사무관리 권한은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지속적으로 판사가 잘못한다든지 너무 지연한다든지 그러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충분히 그것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권이 있다. 직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한 그 직권 자체는 있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형사수석 부장이었는데
문제였는데 재판의 독립에 관여할 수 있는 직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그동안 사법농단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관리 측면에서 재판부한테 뭐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그 다른 판결, 유죄를 내린 판결 재판부와 비교해 봤을 때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박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그래도 사법농단 판결 중에 이제 유일하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판결 주된 취지는 정말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대부분 완전 바꾸어진 건 없거든요. 예컨대 뭐 판결 이유를 이렇게 해라. 그 정도에 대해서 그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런 법리대로라면 항소심도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지훈 변호사랑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직권남용죄를 유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앞전에 다른 모든 사건들을 봐도 네.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도 그렇고 사법농단 사건도 그렇고 뭐 모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